나는 23세 남편을 만났다. 요즘 말로 하면 너무 이른 나이였고, 그땐 내가 뭘 얼마나 알고 선택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그때 남편은 의대생이었고, 나는 학교 앞 작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던 아주 평범한 여자였다. 아침엔 학교에 갔다가 저녁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뒤집었다.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어 집에 돌아오면 꼭 머리를 감아야 했고 손등은 늘 뜨거운 물에 불어서 겨울이면 하얗게 갈라지곤 했다. 그날도 늦은 밤까지 장사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는데 분식집 옆 골목에서 한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그게 남편이었다. 하얀 가운도 없었고 의대생이라는 말도 그날은 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가방 하나에 책을 한가득 넣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무언가를 외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괜히 말을 걸었다. 거기서 공부하면 눈 나빠져요.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보더니 머쓱하게 웃었다. 네, 근데 도서관이 닫혀서요. 그 웃음이 참 성실해 보였다. 꾸밈도 없고 말을 아끼는 사람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인사로 시작했다. 데이트라 해봐야 거창한 건 없었다. 시험 끝난 밤에 편의점 컵라면 하나 나눠 먹는 게 전부였고, 비 오는 날엔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캠퍼스 끝까지 걸었다. 나는 늘 계산대를 먼저 봤다. 남편은 늘 미안해했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 시절 주변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했다. 너가 왜 의대생 뒷바라지를 해? 결혼하면 달라질 거란 보장 있어? 의사 되면 바람난다는 말 못 들어봤어? 웃어넘겼다. 그땐 그런 말들이 질투 같기도 했고 괜히 우리 사이를 시험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나는 그 사람이 공부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아팠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와. 나 오늘은 정말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라고 말하면 나는 다음날 분식집에서 김밥 하나 더 싸서 학교로 가져다 줬다. 이거 먹고 조금만 더 해. 그 말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그렇게 10년을 연애했다. 남편의 군의관 시절도 레지던트 시절도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늘 뒤에서 조용히 버텼다. 군의관 시절엔 면회 한 번 가는 것도 큰일이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먼 군부대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짧은 면회 시간 동안 남편은 늘 피곤해했고 나는 괜히 더 밝은 척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울었던 날도 많았다. 레지던트 시절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전화는 늘 밤늦게 왔고 약속은 자주 취소됐다. 오늘 당직이야. 교수님이 갑자기 잡으셨어.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래도 헤어질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고생이 내 몫처럼 느껴졌다. 그가 버티는 만큼 나도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변에서는 또 말렸다. 이제 막 전문의 따는데 왜 급해? 개원하면 그때 해도 되잖아. 하지만 나는 지쳤다. 끝이 없는 기다림에. 그래서 부모님께 말했다. 결혼하면 제가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오래 고민하셨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리셨다. 개원은 우리 집에서 해줄게. 그 말은 허세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털어 내린 결정이었다. 아버지는 논밭 일부를 정리했고 어머니는 적금 통장을 해지하셨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밤새 울었다. 이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개원 초기 병원은 늘 전쟁 같았다. 환자는 적고 대출 이자는 쌓였고 남편 얼굴엔 늘 그늘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병원으로 갔다. 접수를 받고 전화도 받았고 진료 끝나면 바닥을 걸레로 닦았다. 환자들이 남긴 커피컵을 치우고
기다리다 지친 노인들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웃었다. 어떤 날은 환자가 너무 없어서 의자에 앉아 먼지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고, 어떤 날은 너무 바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차려야 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나는 괜히 더 떠들었다. 오늘 환자 한 명 늘었어. 간호사분이 참 괜찮더라. 그 모든 말은 사실 불안을 숨기기 위한 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의사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명품 가방도 없었고 외식도 잘 못했다. 휴가는 늘 병원 사정에 맞췄고 친구 모임은 점점 줄었다. 그저 병원 살림하는 여자였다. 그럼에도 나는 그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함께 왔으니 이 사람과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믿었다. 그게 내가 23에 시작한 사랑의 결말일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때는 몰랐다. 이 모든 시간이 나중에 가장 아프게 돌아올 줄은. 시간은 참 공평하게 흐른다고 믿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똑같이 주어지고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평온을 돌려줄 거라고 아주 오래 의심 없이 믿어왔다. 그래서 힘든 날이 와도 지금은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고, 잠시 숨이 막히는 순간에도 조금만 더 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남편이 쉰을 넘기기 전까지 우리 삶은 겉으로 보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늘 불안에 떨던 시절은 지나 있었고, 병원은 동네에서 자리를 잡아 단골 환자들도 생겨났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저녁이면 비슷한 시간에 돌아왔다. 그 반복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처럼 느껴졌다. 빚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대출 상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고 하나씩 지워갈 때마다 나는 괜히 혼자 뿌듯해했다. 이제 좀 살만해지네. 그 말이 입에 붙기 시작했다. 그 즈음부터였다. 아주 서서히, 정말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변화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사소한 것들이었다. 예전엔 출근 준비를 하며 셔츠를 대충 걸치고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다림질을 하기 시작했다. 다리미를 꺼내는 소리가 아침마다 들렸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도 눈에 띄게 길어졌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머리를 손으로 몇 번씩 쓸어 넘겼다. 이 나이에 무슨 꾸밈이야? 내가 웃으며 말하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요즘 환자들 눈도 높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병원도 결국 서비스업이고 의사는 환자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직업이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상 묻지 않았다. 괜히 잔소리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함은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틈을 벌리며 들어왔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휴대폰은 늘 화면이 아래로 향해 있었다. 식탁 위에 두어도 소파 옆에 놓아도 항상 뒤집혀 있었다. 전화가 울리면 그는 자리를 피했다. 예전엔 내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받던 전화를 베란다로 나가서 받거나 욕실 문을 닫고 통화했다. 샤워를 할 때조차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사이로 낮게 깔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 소리를 애써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병원 이야기겠지. 환자 상담일 수도 있지. 그렇게 나 스스로를 설득했다. 주말도 달라졌다. 예전엔 집에 있자가 입버릇이던 사람이 토요일마다 외출 계획을 세웠다. 학회가 있어. 동기 모임이야. 요즘은 사람 관리도 해야 해. 그 말들 하나하나가 사회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그럴듯하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괜히 더 잘 챙겨주려 애썼다. 도시락을 싸주며 반찬 하나라도 더 넣었다.
김치는 너무 시지 않은지, 국은 흘러내리지 않게 잘 담겼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불편했다. 혹시 내가 늙어 보이는 건 아닐지. 옷을 고를 때도 전보다 오래 거울 앞에 섰다. 예전엔 편하던 옷이 괜히 초라해 보였다.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우습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안일했나? 이 사람 인생의 전부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칠 때마다 나는 더했었다. 괜히 살갑게 말을 걸고 괜히 웃었다. 어느 날 남편은 퇴근 후 병원에서 바로 오지 않았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TV를 켜놓은 채 채널도 보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다. 따지는 말투가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한숨부터 쉬더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나한테 이런 것도 보고해야 해?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보고라는 단어. 부부 사이에서 그 단어가 나왔다는 게 이상하게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곁에 누워있는 남편이 숨소리를 들으며 괜히 천장을 바라봤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조심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서로의 하루를 자연스럽게 나누지 않게 됐을까? 시간은 정말 공평한 걸까? 열심히 산 사람에게 정말 평온을 돌려주는 걸까? 그 질문이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안에 남았다. 확신은 늘 큰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영화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현장을 들키는 일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하루의 틈에서 조용히 스며든다는 걸 아주 하찮은 데서 시작됐다. 어느 날이었다. 세탁기를 돌리기 전 주머니를 확인하는 건 늘 하던 습관이었다. 휴지나 동전이 들어있으면 세탁기 안에서 소리가 나니까 남편 셔츠 주머니에 종이 하나가 만져졌다. 영수증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펴보았다가 잠시 손이 멈췄다. 병원 근처도 아니고 집 근처도 아니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호텔 카페. 커피 2잔. 그 숫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한 잔이 아니라 2잔이라는 사실이. 나는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다. 시간, 날짜, 금액. 괜히 다시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국을 데우고 밥을 퍼 담았다. 남편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특별히 늦지도 않았고 특별히 말이 없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가 국을 뜰 때마다 그릇에 닿는 소리가 귀에 걸렸다. 씹는 소리도 괜히 또렷했다. 나는 그 소리들에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며칠 뒤 병원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달력 메모를 보게 됐다. 진료 일정, 회의, 학회 날짜들 사이에 이상하게 반복되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처음엔 직원 이름인 줄 알았다. 아니면 환자 보호자인가 싶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꼭 특정 요일에만 적혀 있었다. 시간도 항상 비슷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이 먼저 왔다. 여자 이름이었다. 그제야 내가 얼마나 오래 눈을 감고 살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들 넘겨짚고 싶지 않아.
애써 무시했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왔다. 늦은 귀가, 짧아진 대화, 휴대폰을 뒤집어 놓던 손.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다. 남편의 표정, 말끝, 집을 나설 때의 발걸음.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남편이 오늘은 늦어라고 말한 날이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나는 괜히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일부러 차를 몰고 나갔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병원 근처로 향했다.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 앞 차를 세우고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그를 봤다. 남편이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환자가 아니라는 건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팔을 너무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다. 머뭇거림도 조심스러움도 없었다. 처음 잡아보는 손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뛰지 않았다. 분노도 없었고 비명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다. 그냥 숨이 조금 막히는 정도였다. 아, 여기까지구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그동안 나 혼자만 끝까지 가고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꺼버렸다.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서로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지금까지의 시간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23세나 분식집 앞치마를 두르고 기름 냄새를 풍기던 내 모습. 군부대 앞 버스 정류장에서 괜히 시계를 보며 서 있던 날들. 병원 바닥을 닦으며 손에 물이 불어 감각이 무뎌지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 속에 나는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 장면들 속의 남편은 지금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 차이가 가장 아팠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시간이 배신한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떤 관계는 배신보다 먼저 조용히 끝나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끝을 이제야 제대로 본 것뿐이라는 걸. 며칠 뒤 나는 조용히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컴퓨터를 켜고 공인인증서를 찾는 동안 손이 조금 떨렸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하고 있다는 자각 때문이었다. 병원 건물도 집도 아직 내 이름이었다. 그 사실이 위안이 되기보다는 이제야 정신 차렸다는 자책처럼 느껴졌다. 왜 그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늘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미뤄두고 확인하지 않은 것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많아 보였다.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증거를 들이밀지도 않았다. 그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나는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그 여자 만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그 말은 협박도 아니었고 시험도 아니었다. 선언에 가까웠다. 남편은 잠시 나를 보더니 웃었다. 이 나이에 무슨 오해야. 당신이 너무 예민해. 그 웃음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도 미안해서 짓는 웃음도 아니었다. 상대가 물러날 거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가벼운 웃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가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졌다. 그동안 나는 늘 맞으려고 애썼다. 이해하려고 했고
설명하려고 했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행동하려 했다. 그날 이후로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 나는 병원에 나가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 대신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통장을 다시 만들고 흩어져 있던 계좌를 모았다. 보험 내역을 확인했고 서류들을 분류했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부모님 도장이 찍힌 대출 서류도 나왔다.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접었다. 내 인생의 몫을 이제야 제 손에 쥐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그제야 불안해했다. 말수가 줄었고 괜히 집에 일찍 들어왔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을 걸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를 떠나 있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시간까지 함께해야 할 이유는 사라져 있었다.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됐다. 소문도 싸움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담담하냐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났거든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사람이 떠나는 데는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다.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처음 며칠은 이상하게 시끄러웠다. TV를 꺼도 집안의 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고 밤에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하지만 그 소음은 며칠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대신 아주 깊은 조용함이 집안에 내려앉았다. 아침에 일어나 누군가의 출근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고 저녁을 차릴지 말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다. 처음엔 그 자유가 조금 무서웠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삶에 맞춰 살아왔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용함이 나를 살렸다. 쉰이 넘어서 알았다.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나인지 정하는 일이라는 걸.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의 경계를 상대에게 맡기고 살았다. 지금 나는 혼자 산다. 조용하다.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지우지 않고 누군가의 인생에 내 인생을 덧붙이지 않는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정도의 평온이면 이제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